내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거지 녀석이 들어오느냐.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창자루가 가슴팍을 거칠게 밀어내자 아이는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어난 아이의 눈빛은 어른들을 압도할 만큼 서늘했습니다. 대감의 흉배의 수 노인, 학의 불이 색깔이 틀렸습니다. 예법을 논하는 분이 옷차림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니요. 10살 꼬마의 입에서 터져 나온 서리빨 같은 호통에 조정 대신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넉마를 걸친 천재 소년과 그를 짓밟으려는 권력자들의 숨 막히는 대결, 그리고 붉은 비단 치마폭에 쓰인 충격적인 반전까지.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해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하니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이었습니다.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에 첫 관문인 농명, 즉 과거 접수가 시작되는 예조관아 앞마당은 아침 일찍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죠. 팔도 강산내로라 하는 집안에 귀한 자재들이 저마다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점잖은 헛기침,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그 화려한 비단 물결 사이로 마치 맑은 물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처럼 이질적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10살 꼬마 이덕수였습니다. 이덕수의 행색은 그야말로 눈 뜨고 보기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알 수 없는 누더기는 색이 발에 거적대기나 다름없었고, 낡아 빠진 삼배 바지는 무릎이 훤히 드러나 있었죠. 게다가 발에는 짝이 맞지 않는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뒤축이 다 닳아 발 뒤꿈치가 클바닥에 그대로 닿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유생들이 코를 막으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듯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덕수는 당당하게 접수대인 농명소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접수대를 지키던 나졸 하나가 이덕수를 발견하고는 창자루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졸이 인상을 팍 쓰며 소리쳤습니다. 거지 녀석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나졸이 창자루로 이덕수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덕수는 힘없이 뒤로 밀려나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흙먼지가 풀썩 일어났지만 이덕수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툭툭 털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나졸을 쏘아보며 외쳤습니다. 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에 이르기를 양인이라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비록 옷은 남루하나 신분은 엄연한 양인이거늘 어찌하여 나라의 법을 어기고 나를 막아서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입에서 서리빨 같은 호통이 터져 나오자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졸은 생각지도 못한 반박에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죠.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접수 책임자인 예조 정랑이 관아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정랑은 깐깐하게 생긴 눈매를 치켜뜨며 이덕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예조 정랑이 뒷짐을 지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신성한 관아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내 이놈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정랑이 손짓하자 나졸들이 이덕수의 양팔을 붙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덕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랑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덕수가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나를 잡아가기 전에 대감의 옷매무새나 먼저 살피시지요. 조정의 법도에 따르면 정오품의 흉배에는 학이 그려져 있어야 하나 그 부리의 색은 붉은색이어야 마땅합니다. 헌데 대감의 흉배의 수 놓인 학은 부리가 검은색이니 이는 품계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예법을 관장하는 예조의 관리가 자신의 복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니 이를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덕수의 지적에 정랑의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황급히 자신의 가슴팍을 내려다본 정랑은 당황하여 헛기침만 해댔죠. 주변에 모여든 유생들과 고위 관료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거지가 관리의 잘못을 콕 집어내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이덕수는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관아 정문에 걸려있는 커다란 현판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현판을 보십시오. 예조라는 글자에 마지막 획이 미세하게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는 풍수지리로 볼 때 기운이 새어나가는 형국입니다. 나라의 예법을 바로 세워야 할 곳에 기운이 이리도 불안정하니 어찌 인재가 모이겠습니까? 글씨의 균형 하나 맞추지 못하면서 어찌 천하의 인재를 논한다는 말입니까? 이덕수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듣는 이들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정랑은 부들부들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깊숙한 곳에 서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바로 예조판서가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조판서는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이덕수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예조판서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게 물었습니다. 당돌한 꼬마로구나. 네가 법과 풍수까지 안다 하니 내 묻겠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대장부란 무엇이라 하였느냐? 예조판서의 질문은 단순히 글을 외운다고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야만 답할 수 있는 난해한 질문이었죠. 주변의 유생들도 숨을 죽이고 이덕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덕수는 망설임 없이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천하의 넓은 곳에 거하며 천하의 바른 지위에 서고 천하의 큰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말미암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하니 부귀도 나를 음란하게 하지 못하고 빈천도 나를 변하게 하지 못하며 위무도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 이를 일러 대장부라 합니다. 이덕수의 눈빛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기계만큼은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답을 넘어선 명답이었죠. 예조 판서는 무릎을 탁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랑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조 판서가 웃음을 거두고 엄숙하게 지시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선비를 보았으나 이토록 기계가 넘치는 아이는 처음 보노라. 여봐라, 당장 저 아이의 이름을 농명부에 올려라. 예조 판서의 명이 떨어지자 정랑은 헐레벌떡 붓을 들어 이덕수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덕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예조 판서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주변의 비웃음은 어느새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덕수의 이름 석자는 순식간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이덕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끝에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예조 관아에서의 소동이 있고 며칠 뒤 한양 장안은 온통 10살 신도 이덕수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저작거리의 상인들부터 우물가의 아낙네들까지 입을 모아 누더기를 걸친 천재 소년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죠. 하지만 모두가 이덕수의 등장을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과거에서 장원 급제를 목표로 하고 있던 조 대감의 아들 조규식은 끓어오르는 질투심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가로챈 그 천한 꼬마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해질녘 어스름이 깔릴 무렵 조규식은 하인들을 시켜 이덕수를 기방 뒷골목으로 불러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쥐들이 드나드는 좁고 습한 골목길이었는데요. 조규식은 비단옷을 입은 패거리들과 함께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조규식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이덕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그 대단한 신동이라지. 거지 주제에 그를 안다니 기가 차는구나. 내 너를 위해 특별히 잔치상을 봐왔다. 조규식의 눈짓에 하인 하나가 깨진 사기 그릇을 이덕수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릇 안에는 먹다 남은 생선 가시와 흙이 섞인 밥덩이가 구정물에 잠겨 있었죠. 누가 봐도 개나 돼지에게 조치자 주지 않을 오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패거리들은 낄낄거리며 이덕수의 반응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덕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릇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들어 조규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덕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정성을 담는 그릇이라 배웠습니다. 헌데 이 그릇에는 정성은커녕 썩은 내만 진동하니 이는 사람에게 줄 것이 아니요 짐승에게나 어울리는 것입니다. 혹시 대감의 댁에서는 손님을 짐승 대하듯 하시는지요? 이덕수의 당당한 태도에 조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조규식은 부들부들 떨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는 이덕수를 골탕 먹이기 위해 준비해둔 억지꾀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규식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주둥이만 살아있는 놈 같으니 네가 그리 잘났다면 내 지금 문을 띄울 테니 시를 한 수 지어보거라. 만약 짓지 못한다면 내 놈을 멍석에 마라. 뼈가 부러지도록 매질을 할 것이다. 조규식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도저히 시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어렵고 괴상한 운자를 던졌습니다. 패거리들은 이제야말로 저 거지가 무릎을 꿇고 빌 것이라 예상하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덕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거침없이 시를 읊어 내려갔습니다. 이덕수가 맑은 목소리로 시를 읊었습니다. 가마솥에 끓는 기름은 백성의 땀이요. 상 위에 놓인 기름진 고기는 백성의 살점이네.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이덕수의 시는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의 시처럼 양반들의 사치와 향락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결과임을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었습니다. 시를 다 듣고 난 조규식의 얼굴은 불다 못해 검게 죽어갔습니다. 자신들을 탐과 놀이에 빗대어 조롱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모욕감에 이성을 잃은 조규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조규식이 악을 쓰며 명령했습니다. 저 건방진 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감히 양반을 능멸하다니. 오늘 저놈 제삿날로 만들어 주마.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덕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덕수는 피할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이 어린 소년을 덮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시오. 대낮에 이게 무슨 행패란 말이오. 모두의 시선이 소리 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하지만 기품 있는 옷차림을 한 여인이 호위 무사들을 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양 운종가에서 가장 큰 객주를 운영하는 여장부 옥주였습니다. 옥주는 성큼성큼 다가와 조규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옥주가 조규식을 노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의 자제분이 이리도 옹졸한 분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글 공부하는 선비가 힘없는 아이를 그것도 때로 덤벼 괴롭히다니요. 이 사실이 대감의 귀에 들어가거나 장안의 소문이라도 나면 과거 급제는커녕 가문의 망신살이 뻗치지 않겠습니까? 옥주의 말은 조규식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장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조정대신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막강한 재력을 가진 객주였으니까요. 조규식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옥주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규식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재수 없는 놈, 오늘은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조규식과 패거리들이 꽁무니를 빼며 사라지자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이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옥주는 얼른 다가와 이덕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이덕수의 얼굴은 흙투성이에 굴주림으로 헬쑥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옥주는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이덕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옥주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고 내 너의 소문은 익히 들었다. 그 재주가 아까워 하늘이 돕는 게야. 나와 함께 가자. 내 너를 도울 테니.
그 기계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거라. 옥주의 따뜻한 손길에 이덕수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부모를 잃고 홀로 거친 세상을 떠돌던 소년에게 처음으로 내밀어진 구원의 손길이었죠. 이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옥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덕수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대과를 하루 앞둔 옥주, 객주의 헛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호롱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지만 이덕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조선 팔도의 인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이덕수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침착했지만 붓을 잡은 작은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헛간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도포 자락에 흙먼지가 가득한 그는 지난번 골목에서 스쳐 지나갔던 한선비였습니다. 한선비는 술병 대신 낡은 책 한 권을 이덕수의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묵직한 책이 떨어지며 먼지가 폴폴 피어올랐습니다. 한선비가 삿갓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물었습니다. 붓 끝으로 세상을 바꾼다. 듣기에는 그럴싸한 말이다만 조정은 붓으로 쓴 글보다 칼로 벤 피가 더 진한 곳이다. 네가 쓴 글이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너는 붓을 꺾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그래도 쓰겠느냐? 한선비의 질문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킬 수 있는지 묻는 서슬퍼런 경고였지요. 이덕수는 잠시 갈던 손을 멈추고 한선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소년의 눈동자에 흔들리는 호롱불이 비쳤지만 그 중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이덕수가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만든 벼슬이라면 줘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목이 달아나더라도 그 피가 땅에 스며들어 썩은 뿌리를 적시고 새로운 싹을 틔울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선비님께서는 칼을 두려워하여 붓을 꺾으셨습니까? 당돌하기 짝이 없는 되물음이었지만 한선비는 화를 내는 대신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덕수는 다시 묵묵히 먹을 갈았지만 방금 다녀간 선비의 뒷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새벽이 밝아오자 이덕수는 옥주가 챙겨준 붓과 벼루를 소중히 괴나리봇짐에 넣고 길을 나섰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하는 새벽길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덕수는 옷깃을 여미며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 서너 개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어섰습니다. 조 대감이 사주한 왈패들이 몽둥이를 손에 쥐고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왈패 우두머리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두머리가 몽둥이로 손바닥을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거지가 기어 나오느냐. 오늘 과거장에 내 자리는 없다. 좋은 말 할 때 그 보찜 내놓고 기어서 돌아가라. 이덕수는 뒷걸음질 치며 달아날 구멍을 찾았지만 뒤에서도 또 다른 왈패들이 나타나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덕수는 보찜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왈패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려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몸놀림으로는 덩치 큰 사내들을 당해낼 수 없었죠. 왈패 하나가 뻗은 발에 걸려 이덕수는 볼품없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품에 안고 있던 보찜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둔탁한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이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열어보자 옥주가 큰맘 먹고 사주었던 검은 벼루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붓의 대나무 자루마저 반으로 뚝 부러져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무기나 다름없는 붓과 벼루를 모두 잃은 것입니다. 이덕수는 망연자실하여 부러진 붓을 쥐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왈패들은 그런 이덕수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왈패 하나가 이덕수의 손을 짓밟으려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아예 다시는 글을 못 쓰게 손가락을 분질러 놔야지. 조 대감마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일이다. 왈패의 무거운 발이 이덕수의 가녀린 손목을 향해 내려찍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날아와 왈패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왈패가 나가떨어졌습니다.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드니 지난밤 찾아왔던 한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허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관군의 복장을 한 포졸들이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한선비가 왈패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이놈들을 당장 포박해라. 감히 나라의 인재가 될 아이의 앞길을 막다니 내 놈들의 배후가 누구인지 내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한선비의 위험 있는 호령에 포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왈패들을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고 왈패들은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끌려갔습니다. 한선비는 흙투성이가 된 이덕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덕수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부러진 붓과 깨진 벼루 조각만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 광화문 쪽에서 시험 입장을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야속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이덕수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경복궁 광화문 위 누각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는 야속하게도 과거 시험장에 문이 닫힐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덕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산산조각이 난 벼루와 반으로 뚝 부러진 붓이 흙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져 있었죠. 글을 쓸 도구인 문방사우가 없으면 천하의 명필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왈패들을 제압한 한선비가 다가왔지만 그의 얼굴에도 낭패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안타까운 듯 혀를 차며 뒷짐을 졌습니다. 한선비가 부러진 붓을 내려다보며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내 칼로 저 무뢰배들을 베어낼 수는 있어도 당장 부러진 붓을 이어 붙일 재주는 없구나.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시간이 야속하게 흘러가니 내 마음이 다 타들어가는구려. 이덕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꺾여버린 날개가 너무나 원통했기 때문이죠.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버선발이 다 드러나도록. 달려온 사람은 바로 객주 옥주였습니다. 옥주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이덕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붓과 벼루를 본 옥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옥주가 가쁜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시험을 치러 들어가야 할 시간에 어찌하여 이러고 있어? 이덕수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부서진 벼루 조각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옥주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종이를 구할 시간도 먹을 갈 벼루를 새로 사올 시간도 없었습니다. 북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고 광화문의 육중한 문짝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주는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치마폭을 겨누었습니다.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옥주가 입고 있던 붉은색 비단 치마가 길게 찢겨 나갔습니다. 옥주는 찢어낸 붉은 비단 천을 이덕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옥주가 이덕수의 손을 꼭 잡으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여기에 쓰거라. 내 치마폭이 내 답안지가 되어줄 것이다. 이 비단은 한양 바닥에서 제일 가는 것이니 내 글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게야. 이덕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붉은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붓이 없었습니다. 옥주는 다시 품속 깊은 곳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풀자 윤기가 흐르는 자단목으로 만든 붓 한 자루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옥주가 평생을 간직해온 먼저 떠난 남편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옥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붓을 이덕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옥주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 붓은 내 죽은 서방님이 과거 급제를 꿈꾸며 아끼던 것이다. 비록 그이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갔으나 네가 이 붓으로 그 한을 풀어다오. 어서 가거라. 어서. 옥주의 간절한 외침이 이덕수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이덕수는 옥주가 건넨 붉은 비단과 자단목 붓을 생명줄처럼 움켜쥐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덕수는 옥주와 한선비를 향해 짧지만 깊은 눈빛을 보내고는 닫혀가는 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소년이 바람처럼 달려가 다치기 직전의 문틈 사이로 몸을 날렸습니다. 문지기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이덕수는 이미 금천교를 건너 시험장 안으로 들어선 뒤였습니다.
시험장인 근정전 앞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유생이 자리를 잡고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선 거짓골의 소년을 보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의 아들 조규식도 비웃음을 흘리며 이덕수를 곁눈질했죠. 하지만 이덕수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옥주가 준 붉은 비단을 바닥에 넓게 펼쳤습니다. 햇살을 받은 붉은 비단이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이덕수는 자단목 붓을 들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포효할 준비를 마친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치러지는 근정전 앞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유생이 엎드려 답안을 작성하는 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처럼 사각거렸죠. 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붉은 비단 치마폭을 바닥에 펼쳐놓은 이덕수였습니다. 다른 유생들이 값비싼 한지에 먹을 갈아 신중하게 붓을 놀리는 동안 이덕수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옥주가 준 자단목 붓은 마치 춤을 추듯 붉은 비단 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먹물이 비단에 스며들며 글자가 하나둘 피어나는 모습은 흡사 붉은 매화나무 가지에 검은 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이덕수의 눈빛은 종이를 뚫을 듯 강렬했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시관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덕수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거짓골을 한 아이가 기행을 벌인다며 혀를 찼지만 이내 비단 위에 적힌 문장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글에는 단순히 경전을 베낀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조정의 환부를 도려내고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시관 중 한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시관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글을 보게. 문장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그 기세가 산을 덮을 듯하네. 10살 어린아이의 식견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채점을 담당한 시관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파격적인 형식과 내용을 담은 이덕수의 답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갑론을 박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시관들은 이 답안을 왕에게 직접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전에서 붉은 비단에 적힌 글을 받아든 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왕의 눈길이 글자 하나하나를 훑어 내려갈 때마다 곁에 서 있던 내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윽고 왕이 무릎을 탁 치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왕이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단 치마에 쓴 충심이라 형식이 파격적이나 그 안에 담긴 뜻은 어느 늙은 대신의 상소보다 깊고 무겁구나. 찜이 기다리던 인재가 바로 여기 있다. 그리고 드디어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방내 날이 밝았습니다. 근정전 앞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과 유생들의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왕이 직접 행차하여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아래로 문무백관이 도열해 있었죠.
북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합격자 발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호명관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호명관이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호명관이 하늘을 찌를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병진년 문과 장원 급제, 한양 사느니 덕수. 장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유명한 세도가의 자제도, 이름난 선비도 아닌 낯선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때 유생들의 물이 뒤편했어. 낡은 누더기를 걸친 작은 소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덕수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덕수는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어로왕이 다니는 길 옆을 걸어 단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고해 보였습니다. 반면 차석에 머무른 조대감의 아들 조규식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조규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천한 거지가 장원이라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단상 아래에 엎드린 이덕수에게 왕이 직접 다가왔습니다. 왕은 내관에게서 어사화장원 급제자가 쓰는 꽃이 달린 모자를 받아 이덕수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화려한 종이꽃이 달린 어사화가 이덕수의 꾀죄죄한 행색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왕은 이덕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이 이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쓴 붉은 비단은 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 붉은색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다오. 과인은 너를 믿는다. 이덕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한양 바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덕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손을 흔드는 옥주와 그 곁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선비였습니다. 이덕수는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덕수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두 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이덕수의 머리에 꽂힌 어사화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급제했다는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멸시와 가난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깃발이자 앞으로 그가 걸어갈 험난하지만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이덕수의 뒤로 따가운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조 대감과 조규식이 서 있는 곳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이덕수의 영광 뒤로 검은 음모가 독사처럼 ጧ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꽂은 어사화의 종이꽃이
채 시들기도 전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덕수는 옥주의 객주 안채에서 정갈하게 개어놓은 관복을 바라보며 꿈만 같은 현실에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리의 거지였던 그가 이제는 임금님을 보필하는 관리가 되어 첫 입궐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옥주는 아들 같은 이덕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연신 눈가를 훔쳤습니다. 햇살이 창호지 문을 따스하게 비추고 마당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난데없이 들이닥친 거친 발소리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퍼런 옷을 입은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이덕수의 팔을 꺾어 포박했습니다. 나졸이 이덕수를 바닥에 내리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역적의 자식 이덕수를 추포하라는 어명이시다. 썩 나오지 못할까? 옥주가 비명을 지르며 나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옥주가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제 장원 급제한 아이에게 역적이라니요.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졸은 매몰차게 옥주를 발로 차 밀어내고는 이덕수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이덕수는 영문도 모른 채 맨발로 끌려가며 옥주를 불렀지만 나졸들의 거친 손길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팽개쳐진 이덕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제 임금님이 하사한 어사화가 나졸들의 발에 밟혀 흙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닥칠 비극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이덕수가 의금부로 압송되는 길거리는 어제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금이 환영하며 박수를 받던 그 길이었지만 오늘은 싸늘한 시선과 욕설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포승줄에 묶인 이덕수를 보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어제는 신동이라 칭송하던 입들이 오늘은 역적의 씨앗이라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죠. 군중 속에서 날아온 돌멩이가 이덕수의 이마를 찢었고 붉은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 이리도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덕수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의금부의 육중한 대문이 입을 벌리고 이덕수를 삼켰습니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저승 입구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국문장인 국문장에는 피비린내와 매캐한 숯하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덕수는 형틀에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조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불에 달궈진 인두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에서는 지독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조 대감은 이덕수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낡은 문서 한 장을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조 대감이 비릿하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아비가 과거 영모에 가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여기 있다. 천한 거지가 감히 용이 되려 하다니 내 분수를 알았어야지. 지금이라도 내 아비의 죄를 자백하고 너를 뒤에서 조종한 옥주라는 계집과 그 일당들이 영모를 꾸몄다고 고하거라. 이덕수는 문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조잡하게 위조된 거짓 문서였지만 권력 앞에서는
진실이 힘을 잃는 법이었습니다. 이덕수가 입을 꾹 다물고 저항하자 조 대감은 인두를 이덕수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조 대감이 눈을 부라리며 협박했습니다. 내 놈이 입을 열지 않으면 내 놈뿐만 아니라 너를 걷어준 그 객주 계집년과 주변 사람들까지 모조리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다. 내 고집 때문에 은인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고 싶으냐? 옥주의 이름이 나오자 이덕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덕수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리자 조 대감은 혀를 차며 나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모진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담장을 넘지 못하고 국문장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덕수는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밤이 깊어 이덕수는 지하 감옥에 독방에 던져졌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차가운 습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고 상처투성이인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모든 연통이 끊어진 채 이덕수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었던 붓은 꺾였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덕수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흐느꼈습니다. 이덕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재주가 오히려 독이 되었구나. 내가 그를 알지 못했더라면, 과거를 보지 않았더라면, 옥주 아주머니도, 한선비님도 위험해지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게 내 탓이야. 자책감이 이덕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참형이 결정되었다는 소문이 감옥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덕수는 더 이상 글을 쓸 손도 세상을 향해 외칠 목소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가오는 최후를 기다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깊은 밤 감옥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어린 천재의 비극적인 운명을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서소문 박 형장은 몰려든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으나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따가운 정오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죠. 형틀에 묶인 채 무릎을 꿇은 이덕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모진 고문으로 인해 하얀 소복은 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붉은 옷을 입은 망나니가 입에 물을 머금어 뿜으며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시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섬뜩한 빛이 번쩍이며 이덕수의 목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군중 틈에 섞여 있던 옥주는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오열했습니다. 망나니가 기괴한 춤사위를 멈추고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내리침이면 천재 소년의 짧은 생은 비극으로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눈을 질끈 감는 찰나 형장 입구 쪽에서
우레와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형을 멈추시오. 어명이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 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땀으로 범벅이 된 한선비가 왕이 하사한 상방검을 높이 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무장한 내금이 군사들이 형장을 포위하며 들이닥쳤습니다. 놀란 망나니가 칼을 떨어뜨렸고 형을 감독하던 조 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 대감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어명을 사칭하며 처형을 방해하느냐. 당장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라. 하지만 조 대감의 호통에도 군사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한선비는 뚜벅뚜벅 걸어 나와 조 대감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초야에 묻혀 사는 한량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왕의 인장이 찍힌 마패와 교지를 꺼내어 조 대감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한선비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주상 전하의 밀명을 바꾸고 조정을 감찰하던 도승지이다. 조 대감, 그대는 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한 인재를 모함하고 영모 사건의 기록을 조작하여 국법을 어지럽힌 죄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한선비의 정체가 밝혀지자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 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발뺌하며 대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이는 나를 음해하려는 정치적 모략이다. 한선비는 코웃음을 치며 뒤따라온 군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포박당한 채 끌려 나온 한 사내가 조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바로 조 대감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했던 형조의 설이었습니다. 설이는 조 대감의 서슬퍼런 눈빛을 피하며 덜덜 떨고 있었죠. 한선비가 서리를 가리키며 조 대감을 꾸짖었습니다. 이 자가 그대의 사주를 받고 덕수의 아비에 대한 기록을 고쳤다고 자백하였다. 또한 그대가 덕수에게 덮어 씌운 영모의 죄목이 실은 과거 그대가 저지른 비리를 덮기 위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조 대감은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권력도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도 정의의 칼날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했습니다. 때마침 궁궐에서 파견된 선전관이 도착하여 왕의 교지를 낭독했습니다. 선전관이 두루마리를 펼쳐 엄숙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원 급제자 이덕수의 무죄를 선포하며 즉시 석방하여 그 명예를 회복시키라. 또한 국정을 농단하고 무고한 일을 해한 죄인 조 대감과 그 일파를 추포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이는 과인의 엄명이다. 왕명이 떨어지자마자 내금이 군사들이 조 대감에게 달려들어 포승줄로 결박했습니다. 조 대감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군사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덕수에게 씌우려 했던 죄인의 멍에를 쓰고 끌려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장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선비는 직접 칼을 들고
이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밧줄이 끊어지자 이덕수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한선비가 재빨리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덕수는 멍한 눈으로 한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이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선비님이라는 사실에 안도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옥주가 달려왔습니다. 옥주는 피투성이가 된 이덕수를 와락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옥주가 이덕수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아가, 살아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하늘이 도우셨어. 이제 다 끝난 게야. 아무 걱정 말거라. 이덕수는 옥주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공포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한선비는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이덕수의 찢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형장에 피비린내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물러가고 다시금 맑은 햇살이 이덕수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죠. 그것은 길고 긴 고난의 끝이자 찬란한 새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챕터 8 푸른 소나무.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피비린내 나던 형장의 기억은 어느덧 희미해지고 한양의 거리는 다시 활기로 가득 찼는데요.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는 명관이 있었으니 바로 이덕수였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에 올랐음에도 여전히 검소한 무명옷을 즐겨 입고 가마 대신 튼튼한 두 다리로 거리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으리으리한 대감 댁대문 앞에는 뇌물을 바치려는 장사치들이 줄을 서기 마련이지만 이덕수의 집 앞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갓쓴 선비들보다는 지게를 진 나무꾼이나 나무를 캐는 할머니들이 찾아와 직접 농사지은 감자나 옥수수를 슬그머니 놓고 가곤 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아부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시였죠. 어느 맑은 날 오후 이덕수는 정사를 마치고 한양 외곽의 한적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기와집 대신 초가지붕을 얹은 아담한 서당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글을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서당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이덕수가 자신의 녹봉을 털어 지은 배움터였습니다. 서당 마당에 들어서자 낭랑하게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덕수는 뒷짐을 지고 그 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루 한쪽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따스한 햇볕을 쬐며 앉아 있었는데 바로 옥주였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허리는 굳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인자하고 따뜻했습니다. 이덕수가 다가가 옥주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옥주가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옥주가 이덕수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라실 보느라 바쁠 텐데 어찌 이리 매일 찾아오느냐. 내 걱정은 말고 내 몸이나 잘 챙기거라. 내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쓰이는구나. 이덕수는 옥주의 무릎을 주무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덕수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리 정정하게 계시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실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덕수에게 옥주는 생명의 은인이자 친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서당 울타리 너머로 까치발을 하고 안을 훔쳐보는 꼬마 아이 하나가 이덕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얼굴까지 영락없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만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덕수가 부드럽게 손짓하자 쭈뼛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이덕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죠.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이덕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글이 읽고 싶으냐?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덕수는 과거부탄 자루가 없어 땅바닥에 글을 쓰던 자신의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이덕수는 품에서 자신이 아끼는 작은 붓을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흙바닥에 글자 하나를 써 보이며 따라 쓰게 했습니다. 아이가 서툴지만 힘있게 붓을 놀리는 모습을 보며 이덕수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사리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삿갓을 벗어든 늙은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염은 하얗게 샜지만 그 대쪽 같은 기품은 여전한 한 선비였습니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오랜 벗을 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덕수는 반가움에 맨발로 뛰어나가 한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당 마루에 마주 앉아 옥주가 내온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지난날에 치열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선비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자네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구먼. 높은 자리에 오르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늘. 여전히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네. 내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어. 이덕수도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이덕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날 제 손을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겠지요. 이 자리는 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잠시 맡겨준 것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당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은 소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는 낙낙장송이었습니다. 한 선비가 소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소나무를 보게. 뿌리가 깊으니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기상이 맑으니 새들이 깃들지 않는가. 자니가 꼭 저 소나무를 닮았네. 앞으로도 저 나무처럼 이 나라에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게나.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서당은 노을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덕수는 마당으로 내려가 아이의 손을 잡고
붙잡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을 감싸 쥔 이덕수의 손등에는 지난 세월의 훈장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길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자 맑고 청아한 솔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덕수가 걸어온 고든 길을 찬양하고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축복하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가난한 천재 소년이 피워올린 꿈의 불꽃은 이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